여보, 이따가 같이 창틀 좀 닦아줘. 뭐? 뭘 닦어? 지난주에 당신이 창틀 좀 청소하라고 했잖아. 비 오니까 잘 마를 것 같지도 않고 축축해서 곰팡이 생길까봐.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럼 온 집안에 있는 창틀을 혼자 어떻게 다 닦아? 아,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다 그게 주부의 역할인 거야. 뭐? 뭐? 나도 돈 벌어. 따지고 보면 당신이랑 내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이야. 애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집안 살림도 그렇고. 그거 부업으로 벌어서 누구 코에 붙여? 그리고 너는 너 좋아서 한 일을 왜 힘들다고 해?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을 왜 나한테 넘기려고 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조연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는 결혼 생활이 이런 건 줄 알았더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 씨의 인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남편만 조 씨의 편이었다면 견딜만 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히 남의 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은 남의 편 중에서도 특히나 남의 편이었습니다. 결코 조 씨의 곁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힘들게 할 때도 어깨를 두드려 주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했고 입만 열면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 몇 타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 씨는 스스로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절대로 하는 법이 없었던 남편. 양말 한 짝도 스스로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친 조 씨가 도와달라는 한마디를 꺼냈다가 돌아온 말은 돈이나 벌어오라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언제 놀기만 했어? 경제적으로 하나도 보탬이 안 됐다고? 그건 당신 생각이야. 내가 번 돈이 적어도 집 살림에 손 안 댄 적 없어. 내가 쓰러져도 밥 차려야 했던 건 나였잖아. 당신은 옆에서 누워 있었잖아. 근데 왜 당신은 아직도 모자란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조 씨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억울하고 더 서운할 수밖에 없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내가 아파 쓰러져도 일으켜 세워 밥을 차리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도무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50세가 넘은 지금 조 씨는 생각했습니다. 봐야 100만 원을 벌더라도 차라리 혼자 먹고 사는 게 낫겠다. 그게 몸도 마음도 편할 것 같았고 적어도 이렇게 우울하고 서러운 감정에 질식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대 후반이 된 아들은 독립해서 자취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는 대면대면한 사이였고 밖에서 마주치면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반면 조 씨와는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다정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보통의 모자 사이보다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조 씨를 가끔 로보트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로보트야. 맨날 일만 해. 쉬지도 않고 계속 뭔가 하고 있잖아. 진짜 사람 맞아? 무뚝뚝하거나 성격이 차가워서 그런 별명이 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며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해냈기 때문에 생긴 말이었습니다. 주부의 위기라 불리는 시기에도 집안일은 전부 조 씨의 몫이었고 육아도 당연히 전적으로 조 씨가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부업이긴 했지만 수입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그 일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루 24시간도 늘 빠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쁘면 남편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조 씨는 내가 잠을 줄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부탁해도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늘 신던 거. 서랍에 있잖아. 서랍 어디? 없으니까 물어보지. 늘 두던데 뒀다니까? A씨, 좀 와서 찾아라. 조 씨는 고무장갑을 벗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늘 있던 자리에 있는 양말을 단박에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잖아. 안 보였어? 좀 잘 보이는데 둬야지. 조 씨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결국엔 남편 말이 맞다는 결론으로 끝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만약 젊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진작에 이혼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때문에 그럴 정신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 잘 살자고 이혼해서 가정을 깨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에 조 씨는 늘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작의 남편에 대한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건 책임감과 의무감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결혼 당시 직장 생활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미래도 밝았습니다. 양가 모두 부유한 편이 아니었기에 전업주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맞벌이 하면서 살아갈 거라 생각했죠. 남편 역시 그렇게 말했고 그에 대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넌 아직도 직장 다녀? 그럼 당연히 다니지. 돈 벌어야지. 남편이 벌잖아. 그러게. 애 키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일까지 해? 나는 그래도 바쁘던데. 당시 조 씨 주변만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회 분위기 역시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었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런 삶이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조 씨에게는 직장 생활도 삶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집안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놈들이 널 괴롭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친구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 억지로라도. 엄마 아빠 바쁜데 별걸 가지고 학교에까지 불려가게 해? 여보, 그러지 마. 당신이 그러니까 애도 물러가지고 따돌림이나 당하지. 안 그래도 속상한 애한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처음엔 조 씨도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조 씨는 학교 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아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학교에 여러 번 직접 찾아갔죠. 다행히 곧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왕따를 시켰던 가해자들과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자 아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밝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소지도 옮겨 아들은 새로운 학교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두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나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가. 재미없어. 학원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뭐 어쩌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조 씨는 그때 처음으로 중학생이 이렇게 악랄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이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짐을 싸들고 가출을 했고, 심지어 친구의 집에 일주일 넘게 머물며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은 괴로움에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들의 일탈을 전부 조 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너가 집에만 있었으면 뭐 하냐?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그렇게 바쁜 척 하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잖아. 그리고 조 씨 역시 어쩌면 그 모든 게 자신의 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에야 돌아오고 야근하는 날도 허다했던 자신. 그 사이 아이는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심각해질 때까지 조 씨는 아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식과도 틀어지고 나쁜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말은 단순했습니다. 자식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세요. 하지만 그 말은 조 씨 부부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그만둬야지. 그게 당연하다고? 그럼 내가 그만둬? 애를 엄마가 봐야지. 내가 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둘 다 똑같이 직장 다니잖아. 좀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나보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모르지. 조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월급으로만 따지자면 조 씨는 남편보다 조금 덜 벌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직장이었죠. 그래서 누가 더 낫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계산이나 판단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겐 단 하나의 결론만 존재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꿈도 크네.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한계가 있는 법이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집에서 애나 보라는 소리야? 아주 어린 아기를 돌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하기나 해? 그 마지막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아들과의 교감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 씨는 40대 초반에 눈물을 삼키며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때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들은 지금 월천을 넘게 벌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들 저녁은 먹었어? 먹었지. 반찬 잘 챙겨 먹고 있어. 보내줬던 건 거의 다 먹었어. 그래. 그러면 더 보내줄게. 잘 먹을게, 엄마.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아들과 나누기까지 조 씨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천성이 나쁘지 않았던 아들은 그런 조 씨의 진심을 결국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 씨와 아들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보통의 부모와 자식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 문제로 싸운 날도 많았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남편. 그런 남편에게 조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당신 일 그만두니까 얼마나 좋아. 밥 잘 나오지. 집안 깔끔하지. 이러니까 다 사람이 역할이 있는 거라니까. 당신이 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 줄 알아? 그 정도로 남편은 가정의 모든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자신이 집에 있으니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으니 집안일은 완벽해야 해. 자식도 잘 키워야 하고. 그런 강박관념이 조 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은 점점 더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않게 되어갔습니다. 여보, 와이셔츠 어디 있어? 옷장에 걸어놨어. 와서 좀 찾아봐. 여기 있잖아. 잘 보이게 걸어놔야지. 다려놓은 거야? 당연히 다렸지. 근데 여기 얼룩 있는 건 왜 안 지워졌어? 남편의 손가락을 따라가 보자. 잘 보이지 않게 희미한 얼룩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못 봤어? 당신은 하는 일이 이건데 이걸 못 보면 어떡해. 회사였으면 작살나는 거야. 말을 해주지.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말 안 해줬다고 뭐라 그러네. 내 부하 직원이었으면 A씨, 조 씨는 남편의 부하 직원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 밑에서 잠깐 일하는 게 이런 사람과 한 지붕 아래서 평생 살아야 하는 자신보단 나을 테니까요. 집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드라마 같은 거만 보지 말고 할 일은 제대로 해. 남편은 식탁 앞에 앉으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상을 정리했지만 남편의 잔소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 아침엔 소화 잘 되는 음식 좀 하라니까. 미역국이잖아. 소화 잘 돼. 고기 들어가 있잖아. 별의별 걸로 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었기에 조 씨는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검색해서 이것저것 좀 해보라고. 집에만 있다고 사람이 발전이 없으면 안 돼. 요즘엔 주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놀면 뭐해? 내가 집에서 논다고? 한마디 했다고 또 입 나와 있는 거 봐. 다 당신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언제 놀았어? 드라마. 내가 드라마 보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조 씨가 드라마를 보는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말만 들으면 조 씨는 집에서 놀고 먹으며 남편 밥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게으른 주부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조 씨는 남편 말처럼 집에서 놀고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조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3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당시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애초에 다니던 회사도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다잡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시기였기에 조 씨 부부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새 직장을 구하려 애썼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겨우 들어간 회사는 연봉도 높지 않았고 생활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쌓인 스트레스를 조 씨에게 쏟아냈고 부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한창 갚아야 할 시점이라 조 씨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다행히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인연이 있던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조 씨는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름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었고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한 달에 130에서 14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직장에 다닐 때만큼 벌 수는 없었죠.
당신 돈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왜 자꾸 죽는 소리를 해? 대출 원금 갚고 관리비 내면 끝이지. 그럴 거면 뭐 하러 일해? 이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럴 시간에 베란다 청소나 한 번 더 해. 남편은 그마저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작 그 정도 일로 뭘 했다고 생색이냐는 듯한 태도였죠. 아들은 재수를 거쳐 결국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그마저도 감지덕지했습니다. 이대로 자식 인생을 망쳤나 하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조 씨는 조금 늦었을 뿐 아들이 이제 바른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조 씨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또다시 정신없이 사는 삶이 싫다며 단칼에 반대했죠. 맞벌이를 하면 자신도 뭔가 역할을 해야 했기에 그게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일하고 당신은 안에서 살림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 뭐 백만장자라도 되려고 그래. 조 씨는 만장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부부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안정되길 바랐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강경하게 반대하자 조 씨는 결국 그날로 다시 집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편히 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 애쓰는 조 씨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 궁상 맞아. 좀 여유 있게 살아. 하지만 조 씨는 오히려 분수에 맞지 않는 지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꼭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하지도 않는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를 사오더니 또 다른 날은 멀쩡한 TV를 뜬금없이 바꿔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온 거 어디 있어? 뭐 막걸리? 어제 사온 거 그거 냉장고에 있잖아. 아, 어디? 문 쪽에. 남편은 냉장고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병 하나조차 스스로 찾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찾으려는 노력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씨 와서 좀 찾아봐. 꼭 내가 2번, 3번 말할 때까지 멀리서 여기저기 하고만 있어. 조 씨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왼쪽 냉장고 문을 열자 문가에 막걸리 병이 떡하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걸 여기다 두면 어떻게 알아? 누가 보면 꽁꽁 숨겨놓은 줄 알겠어? 조 씨가 다시 거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안 시원한 것 같은데? 남편은 긴가민가한 표정을 지으며 막걸리 병을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화요일에 수리하러 와. 뭐? 고장났어? 그런 것 같아.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설정한 만큼 온도가 잘 안 내려가. 조 씨도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냉장고가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태연해? 진작에 조치를 했어야지. 그래서 술이 미지근하잖아. 당신은 전쟁 나가도 총을 두고 갈 사람이야? 아니지. 주부한테 냉장고는 총이 아니라 탱크 아니야? 당신 같으면 진작에 총 맞아 죽었어. A씨, 이거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얼음은 어디 있어? 남편은 냉동실은 열어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조 씨 탓, 조 씨 책임. 그리고 화요일이 되기도 전에 월요일 아침 갑자기 낯선 기사의 방문과 함께 새 냉장고가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조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하나 샀지. 막걸리가 영 미지근해서 맛이 없더라고. 아니, 내일 수리하러 온다니까. 그게 수리한다고 돼? 요즘 냉장고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그냥 새 거 쓰면 되지. 이거 7년밖에 안 쓴 거야. 7년? 7년이면 고물이지. 그러니까 고장이 나지. 미련하게 그렇게 오래 써. 하여튼 집에서 살림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 냉장고가 7년이면 오래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형 가전은 10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도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상의도 없이 조씨 몰래 이런 큰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미 배송기사는 집에 와 있었고 제품 특성상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했기에 조 씨는 급하게 헛 냉장고의 음식들을 꺼내 정리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코가 베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냉장고는 무려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지난번에 TV 살 때도 그 정도 돈을 카드로 긁었잖아. 그때도 그랬지. 돈, 냉장고 살 돈 아낀다고 뭐가 달라져? 돈이 모여. 당신이 살림을 잘해야 모이는 거지. 남들 월급만한 돈을 그렇게 막 쓰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은 당신 위해서 냉장고를 사줘도 뭐라 그래? 남들한테 물어봐. 집에서 살림하는 마누라 냉장고 사준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해. 참나. 돈 벌어다 주면 뭐해?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데. 고생한 보람이 없네, 진짜. 그리고 남편의 말 속에서 늘 느껴지듯 남편은 집안일은 철저히 조 씨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여보, 나가는 길에 이거 하나만 버려줄 수 있어? 남편이 주로 차를 세우는 1층 주차장은 분리수거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조 씨는 작은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만 버려줬으면 했습니다. 밤새 으슬으슬해서 땀을 흠뻑 흘리고 잔터라 몸이 무겁고 감기 기운도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네. 그러자 남편은 그 말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양복 입고 쓰레기 봉투나 들고 나가야겠어?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나가는 걸 그렇게 큰일로 여긴다는 사실에 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출근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은 늘 지나치게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남편은 조 씨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바빠도 페트병 하나 버려주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조 씨도 집에서 부업을 하며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해왔기에 완전한 전업주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조 씨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라 여기며 늘 자신만 바쁘고 자신만 고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조 씨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특히나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남편은 어김없이 조 씨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조 씨의 능력을 비하하고 할 일 없는 주부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지금처럼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조 씨가 오랜 시간 함께 벌고 아끼며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 씨가 하는 일은 알바로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고 살았죠. 당신은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살았으면 좀 떠받들고 살아라. 조금이라도 불만이 쌓일 때면 남편은 조 씨가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도무지 여기서 얼마나 더 대접을 해줘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시킨 적도 없었고 남편을 한 끼라도 굶긴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어오라며 바가지를 긁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애정의 부재, 그게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맞벌이 안 해도 애들 교육 다 잘 시키더라. 다 서울 4년제는 기본으로 보내던데 당신은 뭐야? 아들은 겨우 마음을 다잡고 전문대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스스로 직장을 구해 벌며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 대학에 가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바르게 커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게 주부의 역할인 거야. 나도 돈 벌어. 따지고 보면 당신이랑 내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이야. 애 교육시키는 것도 집안 살림도 그렇고. 언제나 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남편이 조 씨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조 씨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조 씨가 할 말을 하면 남편은 어김없이 똑같은 말로 되받아치곤 했습니다. 그거 부업으로 벌어서 누구 코에 붙여? 그리고 너는 너 좋아서 너 좋고 하던 일 힘들다 그래?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을 왜 나한테 넘기려고 해? 남편은 조 씨가 집에서 일하는 것을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인데 왜 생색을 내느냐는 식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 씨도 힘들게 일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돈 때문에 생활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취직한 이후로는 정식으로 다시 사회에 나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50을 넘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조 씨가 구직 활동을 하자 남편은 허파에 바람이 찬 사람처럼 화를 내며 퍼부었습니다. 그렇다고 조 씨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보듬어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괴로운 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졌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치우고 나면 곧 점심을 준비해야 했고 저녁에는 갈비가 먹고 싶다길래 고기를 재워두고 그 사이 빨래를 돌리고 널고 화장실 청소까지 마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앞머리까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입이 심심하다며 간식을 내오라고 했습니다. 조 씨는 지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운 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타이밍이라도 맞춘 듯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같이 창틀 좀 닦아줘. 뭐? 뭘 닦자고? 남편은 마치 잘못 들었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당신이 창틀 좀 청소하라며 비 오니까 곰팡이 생길 것 같아서 축축하다고 했잖아. 그러자 남편은 불쾌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럼 온 집안 창틀을 당신 혼자 어떻게 닦아? 그 말에 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지난주 창틀을 보더니 먼지가 많이 쌓였다며 거의 1시간 가까이 잔소리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검지로 곳곳에 먼지를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조 씨는 숨이 막혀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틀을 전부 혼자 닦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이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쳐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딱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 말에 조 씨는 어이가 없어 말조차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기가 막혔습니다. 빈정도 상했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조 씨가 아예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사에 다니는 남편보다 못 번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은 이렇게나 사람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집인데 창틀 청소와 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결국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 씨의 심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듯 추적추적 비 내리는 소리를 배경 삼아 드르렁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얼굴을 보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입안에 창틀 닦던 걸레라도 쑤셔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조 씨는 묵묵히 걸레를 창틀 위에 걸쳐놓고 일어섰습니다. 더는 뭘 하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지. 주말에 쉬어야 하는 건 남편이나 조 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자신의 바깥일이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건 조 씨의 집안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조 씨는 남편이 부러웠습니다. 회사만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집에는 식모처럼 움직이는 아내가 있었고 주말이나 저녁 시간엔 어디든 나가서 무엇이든 즐기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만큼 자유도 컸고 책임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안일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집에 있는 주말에는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니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남편에게 미련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더니 정말로 미련해진 건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씁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2시간쯤 낮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다시 밥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갈비 먹는다며? 배고프니까 지금 먹자. 그 말에 조 씨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엔 변화가 필요하다. 집 대출도 이제 어느 정도 갚혀가고 있었고 비로소 조금의 여유가 생긴 요즘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도 이제 거의 없어졌고 조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줄이고 집안일은 남편에게 책 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도 만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늘 당신은 왜 다른 여자들처럼 여성스럽게 차려입질 못하냐? 며잔 소리를 해왔는데 조 씨는 거의 10년 만에 쇼핑도 해봤습니다. 당신 요새 뭐 잘못 먹었어? 뭐가? 허파에 바람이라도 든 거야 뭐야? 남편은 조 씨가 조금만 달라져도 곧바로 의심부터 했습니다. 당신이 좀 그랬잖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나가서 시간 좀 보내는데 왜 이제 와서 일은 안 하냐고 해? 당신이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하냐고 해서 요즘엔 잘 안 하게 됐네. 그러자 남편은 한술 더 떠 엉뚱한 의심까지 내놓았습니다. 당신 남자 생긴 건 아니지?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모임 간다, 동창회다 하며 온종일 밖으로만 도는 남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간 쫓겨나는 줄 알아. 조 씨는 남편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차라리 정말 그렇게 됐으면 싶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따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혼자라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그게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듣기 싫은 남편의 잔소리 없이 그저 삼시세끼 조용히 먹고 잘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조 씨는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쑤셨고 목이 찢어질 듯한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당신 기침 소리 때문에 밤새 잠 못 잤어. 이래서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내가 이 나이에 회사에서 졸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남편은 예의상이라도 병원에 가봐야지 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워있는 조 씨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봤습니다. 잠을 그렇게 잘 거면 차라리 곰이 되지 그래. 몸이 안 좋아서 자는 거야. 출근하면 실컷 자. 아침은 차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은 당신이 좀 차려 먹어. 냉장고에 반찬 꺼내서. 뭐? 장난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서 그래. 아프다면서 쫑알쫑알 말은 많네. 누구는 일하고 싶어서 출근하나? 나는 뭐 아파도 출근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러면 당신이 나 대신 나가서 돈 벌어올 거야? 뭐 각자 자기 할 일 하자며. 얼른 일어나서 밥 차려. 이제는 떨어질 정도의 정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말없이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저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밥도 안 차릴 거면 집에서 당신이 도대체 뭘 해? 요새는 그 용돈 일도 안 하잖아.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 남편만 고생시킨다고 욕한다고. 내가 당신이었으면 남편 떠받들고 살았겠다. 인생이 아주 재밌고 행복할 것 같은데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남편은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만 고생하고 조 씨는 그저 편하게 집에 있는 줄 아는 듯 말이었죠. 아주 그냥 자기 혼자만 힘들지. 나도 차라리 일하고 싶어. 누군 직장 안 다녀봤어? 누군 돈 안 벌어봤어? 내가 집에서 놀아? 잠을 실컷 자? 도대체 그건 어느 여자 얘기하는 거야? 차라리 나도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나 1분 1초도 허투루 쓴 적 없어. 새벽에 눈 뜨고 나서부터 밤늦게 잠들 때까지 단 1시간도 쉬어본 적이 없어. 당신 출근하면 나는 뭐 앉아서 커피나 마시는 줄 알아? 평생을 일하면서 집안일하면서 내 시간 하나도 없었어. 그래. 그럼 당신이 어디 한번 나가서 일해봐. 그러면 나도 내 손으로 밥 차려 먹을게. 그 말을 끝으로 조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 약을 타먹고 겨우 회복이 되자마자 바로 구직에 나섰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어도 부수입을 합치면 혼자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조 씨는 결국 남편의 말대로 진짜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직접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조 씨를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욕을 먹는 거야. 누가 진짜로 나가서 일하랬어? 내가 한 말이 그런 뜻이야? 그만큼 나한테 잘하라는 소리지. 왜 이렇게 사람이 미련해? 당신 말대로 이제 알아서 밥 차려 먹어. 그거 벌어서 뭘 어쩌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남편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조 씨보다 훨씬 많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제 조 씨는 더 이상 남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굴하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이제 독립해 제 몫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 씨가 남편 말처럼 집에 틀어박혀 가정을 지켜야 할 하등의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거 벌어서 당신한테서 독립할게. 뭐? 독립? 당신이 뭐 유관순이야? 그래, 당신은 일본 놈이지 뭐야? 뭐야, 지금 말 장난해? 말 나온 김에 말인데 나도 내 삶을 좀 찾아가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바깥일 하면서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늘 불만 많았지? 그러니까 이제 당신 어깨 위에 짐 좀 내려줄게.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당신도 이제 당신 일은 알아서 해. 뭔 소리야? 진짜 쫓겨나고 싶어서 그래? 그래, 제발 좀 쫓겨났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 안 쓰고 내가 번 돈으로 살 테니까 참견하지 마. 그게 싫으면 나가서 살게.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세상 물정을 몰라도 정도껏 몰라야지. 당신도 돈 벌면서 혼자 밥 해 먹어봐. 그게 쉬운 일인지. 진짜 요새 허파에 바람이 들었구나. 아니면 바람이 났구나.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변명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조 씨는 자신도 함께 저질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집이며 차며 정리할 게 많았지만 무엇보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단 1분도 더 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어쩌면 조 씨는
적어도 10년은 더 전부터 이런 삶을 꿈꿔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순종적이기만 하던 아내가 갑자기 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전화에 불이 나도록 연락을 해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가 나중엔 일단 집에라도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편이 조 씨를 찾는 건 아침 차려줄 사람, 퇴근 후 저녁 내줄 사람, 와이셔츠 다려줄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려먹던 일꾼이 사라졌으니 찾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익숙한 집이라 해도 추워도 외로워도 조 씨는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줘. 당신은 그러면 맨몸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나도 돈 벌어서 가게에 보탬이 됐고 살림한 것도 재산에 기여한 걸로 치는데 그것도 모르나 보지? 당신은 바깥일 한다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미련하네. 뭐야? 이제는 이렇게 전화 통화하지 말고 서류로 얘기하자. 그렇게 조 씨는 지난 수많은 싸움 끝에 1년 만에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 씨의 삶은 그때부터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을 위해 쓰는 시간이 없으니 그토록 지치도록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살 만큼 벌고 노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하면 되는 삶. 그 단순한 원칙이 조 씨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조 씨에겐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었고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는 부업도 함께 있었습니다. 큰일만 없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마치 천국에 있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자존감도 올라갔고 조 씨는 처음으로 이런 게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의 말대로 자신이 미련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은 몇 차례 찾아와 빌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말하며 울먹이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쉰도 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길은 창창했습니다. 결코 어리석거나 늦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모습, 짝짝이 양말을 신고 허둥대는 모습. 그걸 보며 조 씨는 잠시 앞으로 저 사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도 적응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니 누구를 탓할 일도 없었고 그저 스스로의 삶만 잘 챙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조 씨는 남편이 불행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디 잘 살길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조 씨처럼 평화롭게. 황씨 할아버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집 한 채를 아들에게 넘겨주며 믿었던 가족.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부모를 외면하는 아들과 며느리. 정말 속상하시죠? 여러분은 조 씨의 결단 어떻게 보셨나요? 잘하셨다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지혜롭고 따뜻한 의견 기다릴게요.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